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여름이 좀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이 얘기를 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이제 국회의원 얘기를 한번 잠깐 드릴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을 지양하자. 지양은 안 한다, 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계속 드리는지 뒤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충격 아직 100%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충격이 클 것이냐 적을 것이냐 분명히 충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죠. 중국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검토하겠다. 일본은 추경, 편성을 검토를 해서 천여 곳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담 창구,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충격이 더 클 거거든요. 이제 돈으로 도와주겠다. 대만에서도 22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 투입을 준비하겠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기업에 10억 달러 이자 안 받고 대출을 해주겠다. 한국도 필요시 지금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할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발표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지구 대멸망이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은 저는 굳이 이렇게 시장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고난 고통에 괴로워하실 필요가 있나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관세로 인해서 금융 지금 보니까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이제 지원책을 그러니까 돈을 더 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시장의 유동성을 실은 급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야 이거 돈 쏘는 거야? 유동성 돈 또 풀리는 거야? 금리 인하 또 한다고? 이러면 그 돈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반드시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왕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그냥 무지성 낙관론자는 되게 위험합니다. 책 한 권 읽으시고 유튜브 한번 보시고 거금을 투입한다 큰일 납니다.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파시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한 낙관론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중국의 매체가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조치를 6월 전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르면 5월, 늦으면 6월 정도에 뭔가 발표가 되겠죠. 뭐를 발표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실은 중요할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관영 매체가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6월 말 이전에 발표를 할 것이다. 미국이 어떤 관세 카드를 내놓든지 간에 우리는 충분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 증량 정책. 이것은 경기 부양책이 언제 발표된다? 6월 말 전이면 6월 초나 6월 중순까지 해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들이 뭘 생각했는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상식적으로 관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낸다고 하면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직면한 어려움, 문제,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해서 우리는 트럼프가 카드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완벽한 대비책을 다 세워놨다. 대부분의 정책을 언제 발표한다고요? 2분기 내외, 4월, 6월, 5월 달에 특히 향후 2달간, 특히 5월과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모든 사안들이 추상적인 게 아니야. 무슨 숫자를 위한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조치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미국과 관세 전쟁 본격화되고 있지만 올해 5% 경제 성장률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요. 저는 이제 금리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풀 거라는 어떤 중국의 그 강한 의지랄까요? 저는 이게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오는 7월 달 원래 중국과 유럽 정상회담 이게 관례적으로 실은 유럽 정상회담이 벨기에에서 이번에 이제 벌어질 순서라고 하는데
시진핑 때문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만날까요? 중국과 유럽.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제 미국은 유럽이랑 친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니까 중국과 유럽이 반미 연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 보면요. 중국이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뻥카가 아닌 거예요. 뭔가 실제 뭔가 계획 도구들이 다 짜져 있구나. 관세 충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나 전 세계 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만큼은 안 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쪼그라듭니다.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더 쪼그라들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소위 양극화 이거 벌어져요. 근데 자산 시장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 시장은 유동성 돈 들어오면 이게 결국 흘러가겠죠.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매체인데요. 중국의 매체가 2분기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 금리는 0.1에서 0.3%를 낮출 것으로 지금 2분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쏟아질 것이다. 적시에 지급 준비율을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언제입니까? 2분기. 2분기를 봤자 뭐 5월, 6월이죠. 그때 인하를 할 것이다. 적시에 지준율 금리 인하 지금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콤보입니다. 지급 준비율과 금리 인하가 달라요. 지급 준비율은 중앙은행 뭐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혹시 모르니까 뱅크런 대비해서 이제 갖고 있는 혹시 모를 그 돈이거든요. 그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더 풀리는 거고요. 금리 인하는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2분기에 시행할 거라고 지금 이거 대대적으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지금 5월보다는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제 확률이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6월이 아니면 뭐 7월이 되겠지만 결국에 연준도 금리를 낮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연준보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트럼프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손으로 뽑은 사람들을 당연히 그 중용해서요. 거기를 통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부는요. 이제 미 국채를 뭐 샀다 팔았다 그것도 계획을 하지만 은행 규제 완화, 빅테크 규제 완화를 지금 이게 대선 공약으로 이제 세웠잖아요. 은행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은행이 원래는 지급 준비율이 있는데요. 요것을 낮춰주면 그만큼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간다? 시장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더 많은 시장에 이제 기업들에게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동성이 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돈이 남으니까 그걸로 이건 약간 반강제로 이제 대놓고는 못해요. 미국의 국채 좀 사줄 수 없겠니? 은행들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 전 세계 가장 큰 G2에서 이게 지금 확정된 미래거든요. 수직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의 변화율을 제가 한번 최근에 한 5년간 가져왔습니다. 21년도 뭐 지금 3.8% 한 4% 정도 됐다가 쭉 낮아졌죠. 언제까지 낮아졌냐? 마지막 금리 인하가 24년 9월에 있었고요. 24년 10월부터는 금리가 계속 3.1%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작년 10월부터 중국 그렇게 경기 안 좋다면서 금리 인하를 안 했을까요?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작년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못했을까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작년 4분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치솟았죠. 강달러가 됐잖아요.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절대 금리를 못 내려요. 왜요? 좀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입니다. 금리를 더 여기서 낮춘다? 그러면 환율이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는 금리를 정말 내리고 싶었는데 실은 못 내렸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약달러로 지금 돌아섰잖아요. 올해 내내 저는 이렇게 뭐 물결무늬 이렇게 웨이브 주면서 아마 계속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질 것이다.
미란 보고서, 트럼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약 달러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는 순간 정말 하이에나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한국이 됐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아요. 머니 프린터 부르르 하면서 또 돌릴 거예요. 금리 당연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면 정확히는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이 0.5% 지금 2분기에 낮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대략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00조 원 정도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 지준율도 0.5% 낮추는데 금리도 0.1에서 0.2%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콤보입니다.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이 두 개를 써도 실은 영향력이 상당할 텐데요.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지금 콤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서 헤이즈 뭐 최근에 이거 두바이에서 하는 뭐 그 컨퍼런스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년 이내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넘는다. 제가 볼 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를 비슷하게 항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뭐냐? 롱 포지션 잡아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지난 22년 3분기와 비슷하다. 그때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붙었었죠. 그때부터 이제 돈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FTX 붕괴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2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쏟으면서 시장을 부양했다. 지금이 딱 그때랑 매우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 100만 달러, 한 14억 정도 가겠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이제 연준이 QT, 양적 긴축을 아직 뭐 이제 미미하지만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연준에서 이제 QT 어느 시점에 종료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하겠죠. 재무부에서 은행 규제 완화하겠죠. 이러면 이거 보고 있다가 미국이 저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이다 하면서 이제 머니 프린터 돌린다.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게 저는 이제 이게 좀 뻔히 보여요. 특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과장합니다. 역대급 지금 이 막 뭐 힘들었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그 안 좋았던 추억 있죠. 아마 생각 안 나실걸요.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겠냐. 뭐 미래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날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속임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2분기에 뭐 전 미래를 몰라요. 2분기에 큰 상승이 나오면 3분기에 한번 당연히 꼬꾸라질 수 있고요. 3분기에 큰 게 나오면 4분기에 또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속임수는 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상승이 ISM 지수가 지금 50 이하에서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뭐 거의 2년, 3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만약에 그 내년까지도 이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뭐 이걸 뭐 시점을 맞추겠다, 돈이 뭐 언제 풀리겠다, 얼마까지 간다는 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지표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게요, 그 글로벌 M2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매 분기별 이제 그 돈을 얼마나 찍을 것이냐,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이냐, 이걸 이제 한 분기 정도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각 사람이나 기관별로 각자 이제 그걸 데이터화해서 플랫폼에서 본인이 이런 차트를 본인의 어떤 그 방식으로 다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뭐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이제 이런 곳에서 발표한 분기별 유동성을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급증하고 이 정도면 되게 급증한 거예요. 이게 맞다면 지금 한 7월, 8월 뭐 한 2달, 3달 지나면 비트코인 지금 14만 달러는 지금 가져야 된다는 실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실제 뭐 이렇게 갈지 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6월에 바짝 당겨서 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인도 버튼이 빠져있죠. 인도는 뭔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그건 아니에요. 너무나 이제 그냥 직각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건 좀 뭔가 수치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인도를 뺐는데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도를 삭제한 글로벌 유동성 M2 보여드렸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제 관세 때문에 충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조금 이제 과한 경향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뭐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겠냐. 근데 진짜 이런 급등이 나올 것이냐. 굳이 따지면 코인이 따라갈 확률을 전 높게 봐요. 70에서 80%. 하지만 이게 2달, 3달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시점이 저는 좀 틀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한 20에서 30%는 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것도 보시고 혹시나 막 빚을 내서 그냥 한방 영끌 이건 절대 지양합니다. 저희는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코인은 그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올라가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저는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해외 얘기만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이창용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죠. 이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출산 등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제로 금리에 근접하고 있다. 양적 완화를 우리도 해야 할지 고민이다.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뭐 그래도 제로는 아니잖아요. 제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우리는 뭐 코로나도 잘 견뎠고 뭐 지금 최근에 뭐 관세 충격 뭐 잘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좀 심각해서 일본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저출산 뒤에는 사실은 비혼이 있습니다. 비혼은 결혼 자체를 안 해요. 지금 2030이 결혼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뭐 안 하든지 못 하든지 뭐 집값이 비싸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노령화 이제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 GDP 성장률이 0%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착화될 게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은 그 나라의 기준금리와 실은 정비례해요.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뭐 이제 뭐 재작년, 작년 미국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 금리가 더 높은 게 GDP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금리를 높여서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화한 수준에 근접하면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했던 것처럼 QE-같이 대차 대조표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이게 바람직한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만약 QE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은 또 뭐가 있냐?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립니다. 일본처럼 금리 제로로 낮추고 무제한으로 돈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에이 그건 좀 안 되겠죠. 안 되면 뭐 다른 정책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기사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그 나라의 인구 구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인구 구성이 그 데모그래픽스입니다. 그 나이가 많은 사람, 뭐 2030, MZ가 몇 명, 베이비 부모가 몇 명, 뭐 유청소년이 몇 명. 쉽게 말하면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젊은 2030 세대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들이 많으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지금 이제 미국, 뭐 지금 중국, 일본, EU, 이젠 한국도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의 문턱에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잘 안 나와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선진국은 지금 애를 잘 안 낳아요. 그래서 금리가 초저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면서 GDP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랄지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최근 그러니까 금리도 높았고 물가도 높아졌고 여기에 관세 폭탄까지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실은
저는 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미 경기 침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침체가 맞고요. 실물 경제가 완벽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강남 부동산, 그 강남역 근처, 뭐 신사역 근처가요. 좀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뭐 12%, 13%, 14%까지 올라갔답니다. 이거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실물 경제가 왜 쪼그라드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차료를 못 내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강남역 인근에 있는 뭐 저기 뭐 가로수길은 이미 뭐 초토화됐습니다. 이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고 뭐 IT 기업들 지금 판교도요. 사람을 잘 안 뽑는답니다. 인공지능 쓰면요. 예전에 뭐 컴퓨터 그 IT 붐업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저 주식도 받고 창업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성장 동력 사람을 많이 뽑질 않습니다. 그냥 핵심 인재만 뽑아서 관리만 시키는 거죠. 실물 경제가 그만큼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요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실물 경제가 하지만 제가 왜 낙관적이 되어야 되냐? 실물 경제가 쪼그라든 만큼 다른 쪽이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지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가상 현실.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자산이죠. 요게 더 커지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가상의 세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기술이 뭐 인공지능, 6G, 뭐 자율주행, 크립토, 블록체인이 쓰이는 겁니다. 코인 투자는요. 그러니까 냉정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실물 경제가 쪼그라들고 망할 거라는 베팅입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빚 권하는 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전 세계 뭐 자산 토큰화 한다면서요. 뭐 예전에 부동산, 채권, 주식 이거 다 그냥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레일 위에서 깔아놓고 전 세계 판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물 경제는 당연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거에 배팅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입니다. 이게요, 사실 뭐 산업혁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뭐 4차 산업혁명 하는데 90% 이상의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길이요, 그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리면 기존에 잘 나갔던 산업 직업군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예를 들면 상위 10%, 상위 5%, 제가 볼 때요, 이 상위 10% 내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익 거기서 또 커집니다. 이거 사실은 무서운 얘기죠.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혁명 전환기죠. 엄청난 위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극소수는 어마어마한 부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기회를 정말 기회로 현실로 만들려면 초우량 자산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초우량 자산, 초우량 기업, 그것도 저가에, 고가에 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고점에 딱 물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저가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4848이 아니고 금방 그냥 뭐 몇 프로 올랐다 파는 게 아니고요.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다면,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요. 지금 언제 그랬어? 뭐 이런 폭등이 나와요. 기다려야만 나옵니다. 바닥을 잡겠다. 꼭지를 뭐 맞추겠다. 뭐 저는 그럴 재능이 없습니다. 상상 못할 폭등이 온다면 제 기준이죠. 최소 3번을 참습니다. 지표들 확인하는 거예요. 가격만 보고 누가 뭐라 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한 3번 이상 참았다면,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면 이 기회를 누군가는 아주 어렵지만 잡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IMF가 엘살바도르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4억 달러 대출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죠. 너희들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사지 마. 그리고 민간에서 비트코인 쓰라고 강제하지 마. 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엘살바도르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비트코인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냥 IMF 무시한 겁니다. 지금요, 미국이나 뒷단에 월가 전통 금융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 세계 비트코인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이미 싹쓸이 했어요, 실은. 이건 뭘 의미하냐?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를 또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미국의 주정부들이 왜 비트코인 그렇게 지금 뭐 전략 비축하겠다 뭐 지금 주별로 나서서 이 법을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 연준으로부터 니들이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건 난 싫다.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이거 뭐 프리덤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을 사면 그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예 저는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고 미 국채든 미국 달러든 뭐 그 다른 거 이제 안 좋은 거를 들고 있으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질질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아니었죠. 미국 뭐 그 전에는 이제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이제 그 금과 연결고리를 끊었죠. 미국 달러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였어요. 뭐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내렸다가 맨날 그 파월 의장이었고 그 전에 연준 의장들 전 세계가 입만 지난 50년, 60년, 70년 쳐다봤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뭐다? 비트코인으로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트코인 1개 이상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조금 뭐 이거 최소한으로 좀 쟁여놓으시면 여러모로 좋겠다. 이탈리아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성장, 투자자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한다.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뭐 가격 변동성이 높고 여기 뭐 이거 비트코인 막 엄청 쟁여놓은 회사들이 있다며 야 그걸로 주가를 지탱할 수 있다는 믿음 너희들 장난하니? 너희들 정말 크게 다치고 싶어?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요 중앙은행은 여기에서 CBDC를 지금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CBDC를 옹호하고요. 나머지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다 사기고 도박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CBDC만 하고 싶은 거죠. 사실 비트코인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의 존재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써버리면 원화를 찍든 금리가 몇 프로든 관계 없어지잖아요. 중앙은행의 연준의 지금 힘이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비트만 킹왕 짝이냐? 그러면 이런 지금 알트코인 ETF를 굳이 승인을 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코인이나 솔라나 뭐 올해 ETF 승인 확률 90%. 뭐 90%란 얘기는 사실 100%란 얘기고요. XRP는 뭐 언제 이렇게 올라갔네요. 85%. 도지코인은 80%.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종 데드라인은 올해 10월 달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 꼭 맞다는 얘기 전 몰라요. 저의 어떤 그냥 예측,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블랙락이 아마도 상반기 내에 XRP나 솔라나 ETF를 신청을 하고요. 이 신청입니다. 승인은 하반기로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요. 사실 제가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건 못 맞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블랙락이 XRP 솔라나 ETF를 신청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실 100% 확신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블랙락이 왜 굳이 ETF 뭐 알트코인 그 뭐가 뭐 달라지겠어? 지금 이 가격 뭐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이러시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뭐 설득을 하고 세뇌를 시키고 전혀 저는 진짜 실패하신 분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정이 갈라지시고 이거 뭐 서로 사실 뭐 배우자 몰래 하시는 분은 엄청 많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안 하시면 좋겠. 이 변동성은 웬만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 믿음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본인의 그 지식 수준으로 이걸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전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 패트릭 맥켈리가 있어요. 이분은 뭐 친코인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디지털 자산 정책 입법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으로 들어섰다. 올 여름은 암호화폐 입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법안 처리. 이게 이제 예전으로 치면 스테이블 코인 법과 FIT21 법안이에요. 친코인 법안이에요. 코인의 70%는 상품이다. 그래서
입법이 뜨겁게 진행돼서 뭐 영어로 wicked hot summer인데 wicked는 약간 그 사악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뭐 뜨겁고 매운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 뭐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 뭐 이 사람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법이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뭐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빅테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은 열리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회사가 아니어도 그 규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엄청난 불리시한 뉴스거든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5월 26일 이때가 미국의 공휴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메모리얼 데이 전에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 전체에서 표결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이 이때 아마 통과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입법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유동성 M2가 급등을 이미 했잖아요. 이러면 뭐 대략 한 2달 후 코인이 지금 뭐 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 제가 뭐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하면 뜨거운 여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예측은 실은 이제 제가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잖아요. 급등을 하면요. 일부 익절을 저는 할 거예요. 30%든 50%든 생각보다 많이 덜어낼 겁니다. 급등을 하면은에 대한 조건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별게 없다? 뭐 이제 뜨거운 여름이 아니고 그냥 뭐 선선한 여름이다. 이러면 그냥 바이 더 딥하고 그냥 계속 보유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 뭡니까?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다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또 한 방에 단타했다가 뭐 혹시 모르니까 이제 빚으로 이건 뭐 확실하니까 빚으로 했다가 롱 그냥 숏 했다가 레버리지 걸어서 큰 돈을 벌려고만 안 하면 이게 됐다? 이건 이제 좀 타고나신 거고 좀 굉장한 실력자고요. 이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 과거 본인의 행적을 비추어 보셨을 때 이게 잘 안 됐다? 아닌 겁니다. 과감히 끊으셔야 돼요. 그거 계속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죠. 결국에는 확신에 기반한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